네, 안녕하세요. 심박사 이사했습니다. 2023년 7월 16일 심박사의 다음 주 전략 시간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비가 좀 내리는 주말이었죠. 뭐 이번 한 주 좀 비가 많이 내리면서 좀 피해 입는 그런 지역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여러분이 계신 곳은 또 어떠신지 뭐 한강도 뭐 상당히 많이 그 수위가 높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여의도 쪽 들어가는 쪽에서는 일부 이렇게 통제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모쪼록 좀 피해 없도록 조심하시기를. 좀 낮은 지대 이제 도로 이런 것들은 막 침수돼 가지고 뭐 지하도 이런 것들은 좀 문제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다들 조심하십시오. 예. 일단은 뭐 주식시장이 좋은 방향, 흐름으로, 추세로 만들어지고 있죠. 그래서 한결 좀 우려하는 부분들이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요. 특히나 이제 그 뭐 최근에 어떤 조정 장세를 좀 만들었던 어떤 명분이 이제 뭐 금리죠. 금리 올라간다 뭐 이런 것들 다시 아니죠. 다시 떨어졌죠. 그래서 결국 이제 큰 우려를 하지 않을 정도로 지금 추이는 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한국 경제는 또 반도체 중심으로 좀 돌아가기도 하는 그런 어떤 경제 구조상 반도체 경기까지도 이제 저점을 찍는 그런 흐름들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또 인공지능이라는 또 새로운 시대를 열어제치는 그런 어떤 기술의 어떤 혁명적인 부분이 지금 시대를 관통하고 있고, 또 주식시장의 어떤 흐름을 위로 올려 세우는, 밸류를 높이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식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인 관점으로, 또 이제 그 긍정적인 관점이 영향을 미치는 그런 기업 중심으로만 투자 전략을 짜야 된다는 이야기들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영상이 좀 늦습니다. 지금 8시 한 40분 정도, 저녁, 밤인가? 저녁이죠. 어쨌든 좀 늦었지만, 그래도 또, 중요할 것 같은 그런 내용들과 함께 다음 주를 또 같이 준비하는 그런 것들 좀 이야기해보고요. 엔비디아가 이제 제가 이제 뭐 여의도 강연회에서도 사실 뭐 여러 종목들에 대해서 이제 유망한 종목들을 좀 분석해드리는, 집중 분석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제가 엔비디아와 이제 AMD를 놓고 좀 고민을 했었어요. GPU 쪽에서는 뭐 1, 2위 기업이니까. 하지만 1등주에 집중을 하는 게 맞는 거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엔비디아에 대한 강조를 좀 드렸던 그런 내용이었는데, 오늘 제목은 좀 엔비디아가 원탑이죠. 엔비디아를 놓쳤다면 미국의 AI 기업으로는 이 기업을 한번 주목해보자라는, 제가 좀 오랜 기간 계속 좀 체크하고 분석하던 그런 종목이에요. 그래서 그거 한번 이야기 드리면서, 뭐 시장, 전체적인 시장은 뭐 좋으니까 뭐 제가 뭐 매크로를 짚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어쨌든 종목 중심으로 우리가 한번 시대에 맞는, 시대의 어떤 성장주의 흐름들을 한번 짚어보는 그런 시간 같이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난 이제 그 금요일 미국장부터 한번 정리해보죠. 지난 금요일 날 미국장은 나스닥이 0.18%, 약간 뭐 약보합 정도, 그리고 S&P도 0.1%, 뭐 약보합 정도 마감했고요. 다우는 0.3%,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다우는 좀 시클리컬한 기업들이 좀 많이 있다. 나스닥은 성장주 중심으로 이제 주로 있다. S&P는 그게 좀 섞여 있는 편이다. 이렇게 좀 개념 잡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증시의 이제 뭐 영향권은 뭐 나스닥 종합 증시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한국 증시의 이제 시총 상위 종목들, 지수를 움직이는 시총 상위 종목들이 면면을 보시면 사실 좀 시클리컬하기보다는 성장주 중심으로 이제 포진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시클리컬하다 뭐 이런 것들이 들어있으면 뭐 금융주, 뭐 석유주, 뭐랄까요, 뭐 전력 인프라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이 이제 위에 포진돼 있는 게 뭐 시클리컬하다 뭐 이런 식으로 좀 할 수 있는데, 구조적인 성장하는 기업들이 주로 이제 시총 상위에 있기 때문에 한국 증시는 또 이제 나스닥 종합지수에 좀 연동되는 그런 흐름을 내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 나스닥 종합지수 차트 흐름은 이렇게 보시면 상승의 어떤 흐름을, 구도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정배열의 완벽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원달러 환율 자체도 최근에 이제 다시 또 떨어졌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시장 조정일 때 이렇게 좀 올라오다가 이게 이제 이 박스권을 돌파하거나 굉장히 세게 이런 식으로 가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원달러 환율을 보니까 요거 이제 우리가 약세로 가는 흐름보다는 조정 성격이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드렸고, 제차 이제 다시 떨어진 거 보니까 우리가 우려했던 야 금리 이거 다시 또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미국의 이제 시장 금리를 볼 수 있는 미국 이제 국채 10년물 국제금리가 야 여기서 4% 다시 또 올라왔는데 이것도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이게 두려움을 준 거거든요. 전체 외국인 수급도 그렇고. 근데 이게 이제 고점을 계속 낮추는 게 필요해요. 우리가 뭐 미국 금리가 어떻게 되고 있고 미국 국채금리가 어떻게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뉴스 기사로만 보면 그 딱 이제 점적인 어떤 부분으로밖에 해석이 안 되잖아요.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기술적인 차트를 보면 이제 이 흐름을 읽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읽을 수가. 그런 부분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 고점을 낮추는 어떤 모습들이 반복해서 전개되면 이건 추세적으로도 하향의 어떤 추세를 내는 흐름일 공산이 크거든요. 가능성이. 그런 부분에서 최근에 다시 또 밀리는 부분들은 시장 금리에 대해서 이제 금리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우리가 정점에 대한 생각들을 할 필요가 있는 그런 지점이다. 그렇게 좀 저는 해석을 하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면서 결국 이제 이렇게 또 하향 안정화되는 흐름, 요 이제 박스권의 어떤 흐름에서 이게 너무 급하게 빠지는 것도 뭐 리스키한 건데 뭐 그런 부분에서 요 안에서 조금 이제 밴드 안에서 맴도는 거는 그래도 안정된 패턴으로 좀 연결될 수 있다. 유럽 증시도 한번 체크해 보면 유로 스톡스 증시도 지금 신고가 위치에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특히나 이제 유럽의 증시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증시는 독일이죠. 독일도 마찬가지로 이제 신고가 위치로 올려놨고, 대만 증시도 이제 아시아권 증시에서 한국과 함께 성장주 중심의 어떤 시총 상위주들을 좀 끼고 있기 때문에 보다 더 지금 정배열의 구도가 명확히 이제 펼쳐지고 있다는 거. 특히나 이제 장기 평선을 완전히 뚫어 올렸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굉장히 우호적인 거죠. 니케이 증시가 엄청나죠. 엄청난 니케이 증시의 흐름과 함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거의 신고가 부근 위치로 올려놓고 있습니다. 주봉 차트고요. 그렇죠. 완전히 지금 추세는 돌려 세웠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역시나 이제 필반이 이런 식이 된다면 뭐 한국 증시의 흐름 구도는 뭐 당연히 그 흐름을 같이 따라가는 모습으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지수의 흐름도 이렇게 장기 평선을 뚫고 마무리 지은 금요일 날의 증시가 굉장히 의미 컸다. 또 이제 코스닥 증시 같은 경우는 장기평 480일선을 계속 지지력을 테스트하고 이번에는 다음 주 뭐 외부 악재적인 부분만 없다면 무난하게 제가 볼 때는 정고점을 요때 지난 4월 달에 정고점을 돌파하는 코스닥의 상승 추세를 좀 볼 수 있지 않겠는가. 다음 주 뭐 정고점 돌파합니다 이럴 순 없잖아요. 뭐 그건 알 수 없고. 근데 이제 그 추세의 어떤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저는 이제 상방에 대한 배팅과 이제 전략을 집중하는 게 맞다고 좀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퍼즐들을 놓고서 딱 연결 짓다 보면 야 이거는 뭐 확률이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계좌의 상태를 계속 끌어올리는 거죠. 이런 흐름의 표지션에 적합하도록. 예를 들면 현금 비중이 한 40% 있다고 쳐요. 근데 지지받는 모습들이 계속 반복되고 미국 증시까지 최근 고점권을 계속 돌파하면서 필반까지 신고가 위치로 올려놓는 어떤 구도, 그리고 이제 실적 컨센이 이제 전환되는 흐름이 전개되는 이런 구도, 또 이제 금리 미국 CPI 흐름을 보니까 야 미국 연준이 더 이상 금리 올리기 쉽지 않다. 뭐 올려봤자 한 번, 많이 올리면 최소 2번인데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읽히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사실 금리 부분이 시장에서는 불확실성이라든지 우려하는 어떤 포인트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계속 점차 확인되고 퍼즐이 점점점 맞춰지면서 이 그림이 뭔지에 대한 어떤 윤곽이 명확해지면 계속 올리는 거예요. 40%의 현금 비중 갖고 있던 거를 30%, 20%, 10% 현금 비중을 이제 안 갖고 있는 거죠. 그게 자체가 이제 주식에 대한 비중을 높이고 공적적인 포트폴리오 전략을 세우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결합하고 자신이 보는 상승장에 대한 여러 조건들이 신호등이 파란불이 딱딱딱딱딱딱 이제 10개가 있으면 그게 한 7개, 8개, 9개 이제 켜지는 그런 상황이 되면 당연히 공격적인 포지션에 대한 확대를 계속 해나가는 게 필요하겠죠. 그렇다면 무슨 종목을 가지고서 현금을 소진할 거냐? 당연히 지금 시장의 주도 업종 중심으로 하는 거죠. 2차전지 보십시오. 신고가 앞두고 있죠. 반도체 업종 지수 보십시오. 완연한 이런 정별과 상승 추세 구도를 보이고 있죠. 여기에 대한 비중 확대를 하는 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가장 높은 수익률을 계속 가지고 높이는 흐름이 있고요. 그런 부분 계속적인 어떤 전략들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요 DB증권의 리포팅이 굉장히 좀 의미 있더라고요. 요 이제 애널리스트 분께서 쓰신 건데, 가속 페달에 발을 대려는 주식시장. 이 굉장히 예술적이에요. 요 리포팅 쓰시는 요 애널리스트 분이 되게 저는 좋더라고요. 미국 CPI 증가율 흐름을 고려할 때 그들의 기준금리 인상 명분은 약화되고 있다는 거죠. 명확합니다. 인플레이션 안정 가능성은 당면한 기업 실적 발표 시즌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만들고 있다. 당면한 기업 실적 발표 시즌을 새로운 시각으로, 이제 기대감으로 이제 바꾸기 시작하는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해요. 중국 등 경기 부양책을 계획했던 국가들이 이제부터 실천적, 그동안은 이제 이거 미국이 자꾸 긴축하고 금리 올리는데 경기 부양책 하면 자기들 돈 뺏기잖아요. 달러 쪽으로 이제 가니까 자금이 그쪽 금리 높아지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애매해졌단 말이에요. 경기 부양책 쓰는 게 신흥국에서 경기 안 좋아져도. 근데 지금 이제 물가 안정화되고 금리 정점의 수준이 되면 이제 액션을 본격적으로 좀 취할 수 있다는 거죠. 신흥국도. 그러면 이제 당연히 경기 부양되고 증시 부양되고 하는 수순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직전 발표된 6월 미국 CPI 증가율이 이 YOY로 이제 전년비 3%를 기록한 이후 며칠 동안 주식시장이 빠른 속도로, 시장은 지능이 2만%, IQ 2만이에요.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다. 물가 상승률 하락이 진행된 것은 한참 전부터 일이지만 현재 주식시장은 조금 더 기대에 부푼 모습을 내비친다. 필자의 판단으로 이는 CPI 증가율에서 숫자 3이 지니는 의미와 더불어서 지금 시점에서의 일부 상황이 맞물린 결과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본 다음과 같다. 3가지 포인트. 첫 번째는 미국 CPI 증가율 흐름을 고려할 때 그들의 기준금리 인상 명분은 약화되고 있다는 거죠. 지난 1년간 미국 CPI 증가율이 하락세를 지속했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죠. 이르면 올해 하반기 또는 늦어도 내년 상반기 미국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 지금 돈들이 움직이는 어떤 흐름들이 그걸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저는 파월 의장의 말을 믿진 않습니다. 믿진 않습니다. 이거 속아서 증시가 과거에 처참했던 거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둘째, 인플레이션 안정 가능성은 당면한 기업 실적 발표 시즌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만든다. 이번 미국 CPI 증가율 발표 이후 주식시장 참여자의 머릿속에서는 간단하고도 강렬한 메커니즘이 작동할 수 있다. 인플레이션 안정은 소비 회복으로 이어지고 기업 실적에 대한 개선이 그렇죠. 그래서 이번기 기업 실적이 부진하게 발표돼도 주가 상승의 기대감을 이어가는데 큰 걸림돌이 안 됩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 특히 반도체는 안 좋게 나옵니다. 2차 전지도 마찬가지로 그다지 좋지는 않단 말이에요. 예상보다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인플레이션 안정에 대한 부분은 분명 소비 회복과 기업 실적에 대한 개선 쪽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의해서 수급들은 오히려 안 좋을 때가 기회다. 안 좋아서 막 안 좋은 실적이 나와서 뉴스도 그렇게 보도되면 주가도 이제 조정받고 막 하락하면 그게 기회다 해가지고 수급이 들어올 공산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향후 인플레이션 안정 가능성을 기반으로 3분기부터의 기업 실적이 향상될 여지를 고려해 볼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중국 등 경기 부양책을 계획했던 국가들이 이제부터 실천적인 행동에 나설 수가 있다. 미국이 인플레이션 만연하다면 특정 국가는 경기 부양책에 더 신중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 이유는 그 특정 국가가 경기 부양책 위에서 재정 통화 정책 시행할 경우 해당 자금이 미국 고금리를 쫓아 달러로 이동하고,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쪽 국가들은 상당히 이제 부담이 커지죠. 돈이 빠져나가는데, 흔들리는 거죠. 경제가. 그래서 이제 이러한 현상은 특정 국가의 경기 부양책 효과를 반감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경기 부양책이 뭐예요? 돈 풀고 이제 재정 확대하고 막 이런 건데 돈 빠져나간다는데, 외국계 자금이나. 반면 인플레이션이 안정될 여지를 보일 경우 상황은 달라진다. 최근 중국 등의 경기 부양책이 다시금 관심을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따져봤을 때 다소 우리는 지금부터 매우 긍정적인 포인트로 시장을 바라볼 수 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미국 CPI가 3% 기록한 이후 이르면 올해 하반기 또는 늦어도 내년 상반기 미국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또 향후 인플레이션 안정 가능성 기반으로 3분기부터 기업 실적 향상될 여지, 또 세 번째는 중국 등 경기 부양책 계획했던 국가들이 이제부터 실천적인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기대, 이 모두가 주식시장 상승을 이끄는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미래에셋증권에서 나온 리포팅 중에서 전 세계 종목별 이익 동향 관련된 리포팅인데요. 여기서 이제 엔비디아 부분이 굉장히 퍼포먼스가 큽니다. EPS 이제 컨센 자체가 전분기 비 53%, 전분기 비 89% 이익 성장, 성장이 지속되고 있고, AI 기반의 데이터 센터 시장 확대로 GPU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해서 H100, A100 매출 둘 다 이제 증가하는 흐름으로 2분기 실적 견인 예상되고, 또 자율주행 플랫폼 드라이브 하이페리온 제공으로 전장 사업 매출 증가까지 해서 하반기 실적 성장 가속화 전망돼서 엔비디아가 가장 주목되는 그런 포인트로 이제 여겨지고 있고요. 전 세계 주식시장 이 전망치 상향 종목에서 SK하이닉스 좀 눈에 띄죠. 3분기 이제 EPS 앞으로 75% 증가할 걸로 전망되고, 삼성전자도 29%, 엔비디아 91%, 마이크론도 이제 많이 축소되죠. 적자 폭이. 이제 눈에 띄는 게 또 이제 베스타스입니다. 풍력적이죠. 65%.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좀 의미 있고, 현대모터스, 현대차 또 21%니까 적진 않습니다. 시클리컬하게 이제 경기도 개선되는 흐름이 좀 전개된다는 걸 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 한번 좀 주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그 엔비디아를 놓쳤다면 AI 관련주로 이 종목을 한번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겠다라는 종목은 어도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어도비 프로그램 있죠? 이미지, 영상, 그리고 PDF 굉장히 많은 제품들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어도비 거였어? 하는 것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 기업이 완전하게 AI를 장착해서 변모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그 AI 어떤 트렌드에 오롯이 이제 수혜하고 선도하는 그 분야에서, 이 기업 분야에서 선도하는 기업이 너무나 명확하면서 다른 기업의 그냥 거의 독점이에요. 지금 인공지능 시대로 들어가서는요, 그냥 그 1등 기업이, 1위 기업이 아예 그냥 그 거의 독점력 수준으로 가는 그런 구도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 영상 제작 툴, 뭐 이미지, 여러 가지 어떤 이 기업이 갖고 있는 어떤 제품에 넘사벽이 되는 그런 구도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장기 평선 뚫어올리고요. 이제 본격적인 어떤 상승 추세의 어떤 흐름들을 내는 구도로 가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KB증권 각 증권사별로 뭐 리포트 한번 제가 체크해 드릴게요. 그래서 그 어도비는 다양한 분야의 편집 툴을 제공하고 높은 시장 점유율을 이제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죠. 그래서 어도비의 제품군은 창작 및 디자인, 또 PDF 및 전자서명, 마케팅, 커머스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뭐 웬만한 게 다 쓴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글로벌 기업들 유명한 제품으로는 이미지 편집 합성에 특화된 포토샵, 그림 창작 기능을 제공하는 일러스트레이터, PDF 생성 편집, 전자서명 기능을 갖춘 아크로벳, 뭐 저도 이용하죠. 어도비의 멀티미디어 디자인 및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 시장 점유율은 77%로 거의 뭐 독점적입니다. 구독형 플랫폼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 원활한 현금 흐름이
발생하고 있죠. 그래서 어도비의 주요 제품군은 이렇습니다. 아크로벳, 포토샵, 프리미어 프로, 이제 일러스트레이터, 인디자인, 익스프레스, 애프터 이펙트, 서브스턴스 3D, 애널리틱스, 이 제품들에 다 이제 AI를 적용해서 이제 또 새로운 제품으로 또 론칭하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벌어지는데요. 어도비의 이제 AI 적용 사례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체크드리면, 잘 정리했어요. 다양한 소프트웨어 AI 기능을 탑재해서 과거에도 AI 어도비 센세이를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제품 성능을 이제 향상을 해왔는데요. 포토샵의 AI 이제 기능을 이제 이용한 기능인 뉴럴 필터, 여기 이제 뉴럴 필터, 그래서 이제 웃는 표정으로 이렇게 이제 웃는 표정, 뭐 나이, 뭐 이런 것들 다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앞으로 보편적으로 이제 사용하게 될 것이고, 정말 이 우리가 어떤 모델들에 있어서 가지고, 정말 이 그 뭐라 할까요? 가상 인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 것들이 정말 보편적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콘텐츠 분야도 더 활발하고 더 다양성을 지니면서 굉장히 쉽게 오랜 시간 작업을 해야 됐던, 또 이제 뭐 예를 들면 정말 사람을 섭외해 가지고 해야 됐던 그 모든 과정들을 생략하고 이 안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엄청난 혁명입니다. 그래서 이걸 단순히 뭐 우리가 뭐 이런 것들 포토샵 이용하는 거기에 AI 정도 붙이지 이런 개념을 넘어서서 이 전반적인 콘텐츠 산업에 이 혁명적인 수준의 시간과 돈을 아껴주고 효율성을 높이는 그런 어떤 부분으로 작용될 것이고요. 또 이제 비전문가들까지 전문가 수준으로 확 끌어올리는 그런 형태의 콘텐츠들을 만들 수 있다는 측면도, 포토샵에 텍스트를 입력하는 것만으로 이미지를 합성하고 클릭 한 번으로 배경을 바꿀 수도 있다. 파이어플라이는 이게 이제 이 생성형 인공지능 이제 기능이거든요. 파이어플라이. 그래서 이 기능이 포토샵 외에도 일러스트레이터, 비디오 등에도 적용될 계획이고, 최근 구글도 이 파이어플라이를 자사 서비스에 탑재하는 등 여러 기업들과 이제 협업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토샵과 어도비 파이어플라이를 이제 연계해서 이렇게 또 텍스트 입력과 클릭만으로 도로 중앙선을 만들고 양옆에 이제 배경까지 생성하면서 이 텍스트 딱 입력해서 굉장히 혁명적입니다. 일러스트레이터와 파이어플라이 연계, 흑백 이미지에서 시작해서 AI가 색을 씌우고 최종 제품까지 완성하는, 여기다가 이렇게 해놓고 색 씌우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다양하게 이 제품까지. 와우, 대박.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어도비 비디오와 연계, 이제 또 비디오 쪽, 영상 쪽에서도 대사를 인식하고 영상을 대사에 맞는 장면으로 변경. 대사를 또 할 때 대사에 맞는 영상이 또 이렇게 또 연계해서, 우리가 막 내가 지금 어떤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뭐 강아지 얘기를 뭐 하기에 있어, 막 강아지 막 뭐 이 산업이, 애완견 산업이, 그러면 이제 자동으로 이렇게 생성형 이제 인공지능이 강아지 같은 것들을 이제 막 띄워주는 거예요, 막. 그래서 영상 제작도 이제 굉장히 효율적인 거죠. 막 다른 막 직원들이 막 찾아오고 영상 작아오고 막, 아니면 찍는 거 막 찍고 이런 것들이 생략되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이. 이거 굉장히 혁명적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어도비가 해 나가는 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어도비의 이제 비즈니스 모델은 컨텐츠 크리에이터, 이제 컨텐츠를 만든 그 모든 사람들입니다. 기업이든 사람이든 이 플랫폼을 제공하고 여기에 이제 인공지능을 붙여가지고 아까 이제 생성형 최종 컨텐츠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랜 시간 동안 했던 거를 완전히 축소하고 중간을 다 생략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뭐 디지털 익스피리언스 해서 AI 기반으로 기업형 관리 플랫폼까지 해서 고객 관리 분석까지 해주는 이런 어떤 비즈니스 모델들을 가지고서 해오고 있고, 이 퍼포먼스를 더 크게 만들어낼 것이다. 그래서 미래에셋 증권 리포팅도요, 뭐 제목 자체가 이제 우리가 보면 알겠죠. AI. 실적도 이제 여기에 기반해서 이제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AI 부분에서의 어떤 실적이 찍히는 부분으로 좀 우리가 전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상반기 AI 도입에서 이미지, 문서, 디지털 마케팅까지 어쨌든 파이어플라이를 3월 출시하고 이 다른
이제 기능들에 다 이제 이거를 추가를 하면서 AI 전환에 이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구글 생성형 바드에 바이어플라이로 텍스트를 이미지 비디오로 전환하는 기능에 대해서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는 거. 또 애플 이제 비전 프로 이제 VR 헤드셋에 이 라이트룸으로 사진 편집 기능을 탑재하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결국 이제 이 기업이 AI 플랫폼을 전방위적인 기업들에 구글, 애플 같은 기업들에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기업은 이제 인공지능의 최대 수혜 기업으로 이제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거고요. 구원투수된 AI 이 만등은 이제부터다. 그래서 결국은 앞으로 이 엔터프라이즈 계약들을 계속 맺을 것이고 이걸 구독 경제 모델로 계속 이제 예정해 두고 있고 이름을 해가지고 ARPU 상승을 가능하게 만들 것이다. 언제? 베타 버전에서 이제 AI 관련 데이터 5억 달러 규모가 생성되고 있고 수익은 3분기에는 안 잡히고 4분기부터 잡힐 것이다. 새로운 시대, 새 부상 기대감을 확대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퍼밸류에이션은 24년, 25년 각각 28배, 24배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키움증권 리포팅, 여기서도 이제 어닝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또 좋은 어떤 흐름들을 또 이제 2분기 내줬고 이런 것들이 또 이제 AI 쪽에 있어가지고 뭐 계속적으로 이제 실적적인 부분에서 퍼포먼스를 좀 낼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역시나 이제 4분기부터 본격적인 이 AI 효과가 반영될 것이다. 단기적인 주가 변동은 있지만 밸류에이션이 저렴하다. 밸류가 이제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사실. 이런 어떤 시대적인 어떤 혁명 수준에서 이제 중심적인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동사는 지난 3월 파이어플라이를 비롯한 생성형 AI 기반의 신규 서비스들을 공개했고 6월 초 기업용 베타 서비스를 출시했고 하반기부터 수익화 가능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적 개선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흐름이 될 것이고 여기서도 이제 구글, 애플에 이제 채택되면서 결국은 엔터프라이즈 서비스 확장 또는 장기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단기 주가 조정은 유의할 필요가 있지만 장기 성장성 대비 밸류에이션은 여전히 저평가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고요. 뭐 저 역시도 이제 이 기업에 대한 지금 밸류는 굉장히 낮은 수준이고 장기 어떤 성장 모멘텀이 충분히 반영되지는 않고 있다. 이 디자인 플랫폼이라 볼 수 있는 피그마 인수 관련해서는 여전히 영국 규제 당국과 미국 FTC와 인수 관련 협상 중이다. 올해 내로 인수 완료될 전망이다. 이게 약간 좀 주가 변동을 만드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뭐 크게 우려할 포인트는 아닌 것 같고요. 자사주 매입도 잘 진행하면서 주주 가치를 올리는 또 AI로 새로운 성장 궤도에 오른 어도비라는 제목이 어울리는 그런 어떤 흐름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 흐름 자체가 이제 상승 추세, 이제 단기적으로 변동할 수 있지만 상승의 추세가 좀 뚜렷한 그런 고위급 기업이 아닐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또 이제 국내 시장에서 또 다음 주 좀 주목해 볼 만한 포인트가 있는 종목은 그 KPS, KPS를 한번 좀 주목해 볼 수 있는 종목인 것 같은데요. 이 기업은 이제 큰 기업은 아닌데요. 시총이 한 2천억 정도 되네요. 이 OLED 관련된 기업에서 2차전지 관련된 폐배터리 관련된 기업을 인수하면서 요 2차전지 관련된 리사이클 관련된 성장성이 본격적으로 좀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어떤 흐름이 좀 전개되지 않겠는가. 한국 IR 협회에서 나온 리포팅을 좀 한번 체크해드리면요. OLED 장비 및 2차전지 폐배터리 재활용 업체다 해서 2000년 설립된 OLED 마스크 인장기 업체다 해서 이 기업이 이제 그 지난 3월 달이죠. 세기리텍을 자회사로 인수하면서 리사이클링 사업으로 이제 진출을 했고 1분기 기준으로는 매출 비중 자체가 OLED가 23%, 리사이클링 쪽 배터리 이제 리사이클 쪽이 77%. 그래서 자회사 인수로 인해서 이제 매출이 이제 이렇게 또 완전히 뒤바뀌는 흐름을 좀 냈죠. 그래서 중요한 지금부터의 어떤 투자 포인트는 이제 폐배터리 쪽에 대한 모멘텀이 될 것 같은데요. 매출 1000억 정도가 이제 늘어나는 부분도 올해 그 이제 신규 인수한 기업에 이제 매출이 반영되면서 이렇게 이제 매출 1200억, 또 영업이익이 한 118억 정도 될 걸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그럼 이제 인수한 자회사 이제 세기리텍이 이제 어떤 사업을 하는 기업인지를 체크해 보면요. 동사는 자회사 세기리텍을 통해서 리사이클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비철금속 재련은 광석으로부터 금속을 추출하는 1차 재련과 스크랩으로부터 금속을 추출하는 2차 재련으로 나뉜다. 이 2차 재련은 폐배터리 등 원재료를 조달하여 화세, 재련, 정련, 주조 등 공정을 거쳐서 생산한 재생련을 축전지 제조업체 등에 납품하는 구조이다. 동사는 2차 재련에 속한다. 납의 스크랩, 주로 폐배터리를 수거 또는 매입하여 파쇄 전처리, 재련, 정련, 주조의 재활용 방식 공정을 거쳐 인갓, 이제 인곳이라 불리죠. 인곳 형태로 순연괴, 안티모년괴, 칼슘 염괴 등을 생산해서 국내 배터리 제조업체에 이제 공급하는 이제 그런 기업입니다. 수년은 동사가 생산하는 대표적인 제품 중 하나로 수년 함량이 99.97%로 높아서 자동차 납축전지의 극판에 사용되는 재료다. 하나금융투자, 하나증권 이제 리포팅에서는 이제 국내 최초 LFP 또 NCM 모두 대응 가능한 리사이클링 업체다 해서 LFP, LFP도 이제 우리나라 이제 셀 3사도 모두 이제 참여하는 걸로 이제 발표를 했고, 그런 부분에서 이쪽에 대한 리사이클링 모두 대응하는 업체는 이제 유일하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초로 LFP 사업화 또 NCM 기술 확보, 산업용 배터리 사업 진출로 현실화된 청사진에서 국내 최초로 유효한 LFP 전문 리사이클링 공장을 가동할 예정이다. 그리고 이제 지속적인 교류로 NCM 리사이클링 기술까지 성공적인 개발이 기대되는 상황이고, 삼성전자와의 UPS 재활용 계약을 통해서 납축전지를 벗어나 성공적인 산업용 배터리 사업으로의 진출이 시작이 됐다. 그래서 동사의 기술과 연구기관이 가진 LFP 리사이클링 기술을 접목해서 정부 출연 연구기관과 LFP 배터리 재활용 사업화 연구가 결정되어 기술 이전이 예정되어 있다. 올해 연말에는 동사의 허가부지 내부 600평의 공장을 활용해서 파일럿 공장을 가동할 것으로 예상되며 추후 후처리를 포함해서 배터리팩 기준 약 10,000톤 수준의 배터리를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와 산업용 배터리 재활용 계약을 통해서 성공적인 산업용 배터리 재활용 사업 진출까지도 알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기업에 대한 투자 포인트가 이제 과거 이제 뭐 OLED라든지 또 이제 뭐 바이오라든지 이런 쪽보다는 2차전지 배터리 쪽에 대한 포인트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경영진들이 과거 이제 그 HLB 관련된 경영진들이 많이 포진되면서 주가를 다소 좀 부양할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열려있지 않을까. 이건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런 부분도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실적적인 전망은요. 매출액 올해 992억, 영업이익은 104억 정도 전망된다. 그래서 뭐 IR 협회 의견하고 뭐 비슷한 것 같은데요. 결국 이제 동사는 올해 3월 세기리텍을 100% 자회사로 인수하면서 계획한 리튬이온 배터리로의 사업 전환을 성공적으로 현실화하고 있다. 기존 디스플레이 역량과 함께 2차전지 리사이클링 업체로의 재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이 두 개의 리포트 한번 체크해 보시고, KPS는 아직은 시장에서 그렇게 뭐 배터리 관련된 모멘텀을 좀 반영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요. 스터디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요 정도 다음 주 전략 이제 내용들 좀 마무리 짓고요. 어쨌든 뭐 그 주말 새 하여튼 뭐 날씨는 좀 그런데요. 다들 좀 조심하시고 출퇴근길 교통도 좀 불편할 텐데 다들 조심하시면서 주시장은 뭐 매우 좋습니다. 매우 좋고 또 좋을 만한 종목 중심으로만 뭐 포트를 잘 짜셨다면 뭐 크게 우려할 필요 없는 그런 어떤 스무스한 시장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도 기대되죠. 일요일 밤이 더 기대되는 희망의 부푼 그런 날들이 아니실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음 주도 열심히 또 신박사는 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어떤 내용으로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요일 마무리 잘 하시고요. 신박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신박사입니다.
이번에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해외 선물 수수료 이벤트를 한다고 합니다. 투자의 방식에서 해외 선물 투자도 하나의 무기입니다. 무리한 레버리지의 방향만 지향한다면 환율, 상품 등에 대해서 큰 변동성 장에서는 활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더 낮은 수수료 혜택을 드리는 이벤트 한번 관심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